자, 다음으로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개념 정립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한국특수체육학회 연구이사이신 서울시립대학교 진주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진주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특수학회 학술이사를 맡아서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이사를 시작할 때 2년 동안 제가 꼭 다루고 싶었던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년 30주년 학술대회 때 다뤘던 근거 기반 특수체육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이야기할 장애인의 신체활동 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주제 발표를 하기엔 제가 많이 부족한데요. 김지태 회장님의 배려와 지원으로 다행히 또 제가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다양한 내용의 학술대회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 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 주제 발표 동안 신체활동의 개념, 신체활동 가이드라인과 참여율, 장애인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의 방향과 필요한 정책적 접근에 대해 선행 연구와 제 개인적인 철학을 중심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포스터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는 본 학술대회 최종 포스터이고, 왼쪽 포스터는 1차 시안이었습니다. 1차 시안에서 출판사에 수정 요청을 한 이유는 너무 스포츠 종목 중심의 느낌이 났고 학술대회 주제인 장애인 신체활동 촉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최종 포스터를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경기용 휠체어 대신에 일상생활용 휠체어가 보이고, 조깅, 웨이트 트레이닝, 동네 농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체활동 관련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포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신체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신체적 움직임을 말합니다. 스포츠와 운동, 생활체육도 신체활동에 포함이 되는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활동과 비슷하지만 체력이라는 요소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고 계획되고 구조화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의 정의는 어떨까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생활체육을 체력 증진을 위한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체력 증진과 일상생활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과 운동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듯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생활체육에서 말하는 체육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의 정의가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신체활동은 운동, 생활체육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985년도의 신체활동 정의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 러퍼버러 대학교의 피긴 교수는 새로운 신체활동의 정의를 제안했습니다. 1985년도 정의는 골격근, 에너지 소비, 신체적 움직임을 핵심으로 사용하여 생의학적인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통합적이고 융복합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정의를 보시면 일단 정의가 길어졌죠. 특수체육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골격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Person First Language의 개념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가지는 특별하고 독특한 요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체활동의 정의가 특수체육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간편성과 명확성을 이유로 1985년의 정의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신체활동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CDC와 WHO의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008년과 2010년 첫 번째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각각 10년 이후에 발표한 두 번째 버전은 연령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FITT의 원리, 즉 신체활동의 참여 빈도, 강도, 시간, 유형을 기반으로 유산소 활동을 중심으로 근력 및 뼈 강화 활동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주 150분 이상 하고 2회 이상 근력 강화 활동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20년 버전에서 추가된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능하다면 동일한 지침을 따르고 어렵다면 개인의 능력에 맞게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연구 결과로 생각보다 구체성은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은 있을까요? 보시는 것은 성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2008년 CDC, 2010년 WHO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두 번째 버전에서 다루었던 추가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아쉽게도 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정진환 대한장애체육회장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신 논문을 통해 성인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이 소개되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에서 개발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 350명의 성인 장애인과 10개의 장애인 단체, 50명의 전문가들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것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CDC, WHO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중앙 원 안에 포함되어 있고 8가지 건강 증진 효과가 원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그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유형에 상관없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장애인 차별적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생활체육 가이드라인은 있을까요? 아쉽게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에서 2015년 조사도구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이란 일상생활 가운데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 2회에서 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2016년에서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를 보시게 되면 2회에서 3회의 빈도가 2회로 줄어들었고 2020년 조사도구 안에는 생활체육의 정의가 빠지고 보고서에서만 동일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적용된 FITT의 원리가 보이시나요? 빈도, 시간은 보이고 강도와 유형은 보이지 않습니다. 2016년 이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 60분 이상의 운동으로 정의되는 생활체육은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신체활동 가이드라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충족을 하는지 장애인의 실제적인 신체활동 참여율을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참여율을 나타내는 빨간색 숫자를 보시겠습니다. 비장애 성인의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2명 중 1명꼴로 유산소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지체장애 성인의 경우 5명 중 1명, 지적장애 성인은 10명 중 1명만이 유산소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는 모습입니다. 초록색 숫자는 유산소 플러스 근력, 온전한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는 참여율인데요. 미국 비장애 성인은 4명 중 1명, 미국 지체장애 성인은 10명 중 1명만이 유산소와 근력이 포함된 온전한 가이드라인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우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참여율에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 확인은 어렵습니다. 2020년 생활체육 참여율이 24.2%로 보고되고 있지만 강도와 상관없이 주 60분 이상 참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충족률을 대체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신체활동 참여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해외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비슷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저조한 신체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와 정책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 특수학회제에 게재된 연구 결과인데요. 과거 20년 동안 출판된 국내 체육 관련 학술지 20여 개와 해외 체육 관련 학술지 50여 개를 분석했습니다. 지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한국 특수학회제의 절반에 가까운 연구가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최근 국내 연구 경향을 토대로 보면 부분적인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보시는 토픽이 위에서부터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이고 오른쪽은 해외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토픽입니다. 국내에서는 교육학적인 운동 기능 측면의 연구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해외에서는 신체 활동과 건강에 관련된 연구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국 특수학회제에서 신체 활동을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 약 60여 편의 논문이 검색이 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체육 수업 또는 체육 프로그램 안에서 부분적인 신체 활동이 장애인의 인지적, 사회적, 심동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 자체를 이해하고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체 활동 촉진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 셀리스 교수가 2000년도에 제안한 5단계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의 신체 활동 참여와 건강과의 관계를 밝히는 단계입니다. 장애 유형과 생활 습관, 환경에 따른 특징과 요인들에 고려하여 신체 활동과 건강의 관계 사이에서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신체 활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신체 활동 측정을 위해 이 수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었지만 아직 장애인의 정확한 신체 활동을 측정을 위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신체 활동 측정을 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차원으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신체 활동 자체가 매우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매크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수체육학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식 마이크로 접근이 강조가 되지만 동시에 대단위를 보는 매크로 접근 역시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1, 2, 3단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장애인의 신체 활동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많은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네 번째 단계는 장애인을 위한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 개발의 중추적인 연구 기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신체 활동 연구가 어떻게 다양한 현장에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쓰일 수 없는 연구 결과는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적용 후 적용된 근거와 현장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현장 기반 근거를 재창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최근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종합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험 기반의 근거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장애 유형 중심의 연구가 아닌 잔존 기능에 초점을 두고 기능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 연구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신체활동에 대한 연구 근거를 살펴보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신체활동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2020년 WHO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아동 관련 연구 근거는 지적과 자폐성 장애가 유일한데 근거의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체활동과 더불어 좌식 생활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휠체어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좌식 생활의 유형을 나누어 건강의 유익성을 구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활동의 핵심 개념인 빈도, 강도, 시간, 유형이 좌식 생활을 주로 하는 장애인에게 어떻게 수정 보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격차를 경험합니다. 어떤 종류와 어떤 정도의 건강 격차가 신체활동 참여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신체활동 참여 실태를 전국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신체활동 참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이 매우 필요합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체육 조사는 신체활동의 기준보다는 매우 부족한 기준의 생활체육 참여만을 조사해 왔기 때문에 신체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2021년 기준 장애인 관련 국가 승인 통계는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를 포함한 17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의 신체활동 참여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강도와 시간, 유형에 대한 조사 항목이 없어서 온전한 신체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활동 측정 역시 매우 중요한데 특히 상동행동과 광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측정하고 에너지 소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신체활동 측정 평가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체활동 측정법과 전문가이신 경희대학교 이정민 교수님을 오늘 특별히 모시고 미니 강의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세션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융복합 접근입니다. 운동 생리, 심리, 역학, 체육 측정 평가 등 체육 안에서의 융복합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타 학문과의 융복합 접근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팬데믹 때문에 신체활동 참여에 제한이 매우 많은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이러한 융복합적 접근이 더욱 필요합니다. 체육관 대신 집, 직장, 지역사회, 온라인 등 제한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신체활동 참여를 실천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향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18년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직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3대 추진 전략과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큰 노력이었고 그 결실을 현재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체활동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생활체육 참여는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1년 발표된 논문에서 밀튼은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8가지 투자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6번에 나와 있는 스포츠 중심의 생활체육 참여입니다.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체육관과 스포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학교, 교통, 도시공학, 지역사회 프로그램, 의료, 고용, 미디어를 포함한 공공 캠페인 분야와의 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함께 문체부는
협업 체계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부처 간, 지역사회 간, 시설 간의 협업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건복지, 교육, 행정뿐만 아니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시공학, 건축, 공간정보 분야와 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 전문가와의 협업은 장애물, 경사도를 고려하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최적 경로를 탐색하여 안내하는 경로 탐색 고도화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하여 더욱 많은 신체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체 활동의 개념 정착은 해당 부처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개념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체 활동의 개념은 장애인 체육 진흥법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체육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체육 활동 촉진을 통한 건강 증진인데, 운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활동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신체 활동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녹여서 체육 활동을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역시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운동과 스포츠 중심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실체활동 참여 장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 KPC 국제 세미나에서 영국 스미스 교수는 장애인의 신체활동 촉진을 강조했고, 장애인의 활동적인 삶은 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엘리트 선수층을 두텁게 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재활체육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틀을 우리나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아닌 운동과 기능 중심의 재활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7, 80년 전 시설 기반 패러다임에서 강조가 되었던 재활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체육을 장애인 체육의 목표로 바라보는 구후 패러다임의 개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기능의 회복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신체 활동이 바탕이 되면 생활체육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엘리트 체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